금융의 물줄기의 기울기를 잡아주는 거는 네. 금리예요. 앞으로 어떤 기업이 더 좋아질지, 어떤 기업이 돈을 계속 벌지, 그거 파악하는데 더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오늘 이제 바로 투자의 전망편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가 조금 떨어졌잖아요. 네. 네, 일단 이게 왜 떨어졌고 이제 한 달이 지났잖아요. 지점장이 지난 3월 달에 나오셨으니까. 네. 3월 달보다 올랐죠. 네, 3월 달보다 올랐지만 예. 요즘 일주일 정도는 좀 하락하는 추세인데 네. 요번 장 좀 어떻게 보시고 하시는지. 뭐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네. 여기 이제 일반 독자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잔파도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잔파도. 그 주식으로 투자해서 수익 좋은 사람들, 돈 잘 버는 사람 중에 시장 맞추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시장 잘 맞추는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아, 진짜.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는 말씀 꼭 네. 드리고 싶고, 사실은 시장으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시장으로. 우리 주식 투자랑 뭐예요? 주식이라는 건 뭡니까? 기업의 조각이잖아요. 네. 기업이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거지 시장이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건 아니죠. 그쵸. 시장으로 돈을 벌려면 옵션이나 선물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트레이딩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고요. 정말 그 현장에서 보면 어떠냐면 20대 아주 파닥파닥 하던 때 우리가 프랍으로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업의 고유자산, 증권회사라면 증권회사의 고유자산 갖고 트레이딩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 프롭 트레이더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네. 뭐 45연승, 45일 연속 돈을 벌었다는 또 막 있거든요. 야.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 나이 먹고도 꾸준히 잘하는 친구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데이도 아니죠. 그거는 네. 스케일퍼라고 하죠. 시간 초 단위로다가 매매를 하는 거니까. 개인들 투자는 그렇게 되어서는 확률이 너무 떨어지더라. 승률이 너무 떨어지니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렇다면 굳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자꾸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타이밍을 잡아도 대부분 거꾸로 잡거든. 네.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저희도 정말 신기한 게 네. 지수가 올라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해 오면 어떤 네. 느낌이 드냐면, 아, 시장이 곧 떨어지겠구나. 아무도 안 찾아와. 곧 오르겠구나. 작은 사이클 있잖아요. 큰 사이클에서 작은 사이클 있거든요. 네. 작은 사이클로 그렇게 느껴져요. 대대적인 하락 전에는 대대적인 완화와 대대적인 긍정과 환희가 넘치죠. 근데 대세 하락의 때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환희에 젖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 그건 모르는 것 같고, 또 하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시장을 판단할 거냐? 네. 간단하게 그 팁을 드릴게요.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이 유튜브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사실 우리 밥그릇 뺏는 짓인 거거든. 다른 거 많이 보지 마시고. 네. 이게 금융이라는 거는, 금융의 물줄기의 기울기를 잡아주는 거는 네. 금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변수를 다 찾아가지고 뭐 무슨 정치 지정학적인 이슈라든가 정치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주요한 물줄기를 바꾸는 주요한 변수인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시고, 네. 왜냐하면 돈을 빌리는데 돈값이 많이 들면 돈을 많이 못 빌리는 것이고, 돈값이 안 들면 많이 빌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 금리에 따라 돈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중앙은행들은 그거를 조절을 해가지고 돈을 뿌렸다 놨다 이걸 하는 거니까, 결국 그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결국 돈의 양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왜 비쌉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비싼 거 아닙니까? 네. 저 시골에 가보세요. 비싸죠. 네, 제가 오늘 어디 탐방을 갔다가 판교를 갔더니 NC소프트가 딱 보이는데 그 앞에 큰 공터가 있어요. 그 1조에 샀다는 거예요, NC소프트가. 택시 운전기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큰 걸 저기 시골 어디 충남 어디 같은 데 가보세요. 네. 200억이면 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요가 많고 이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금융시장의 수요는 무엇이 만드느냐라고 네. 따져보면 금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중심을 놓고 초점을 맞추시되, 네. 시장이 위로 갈지 내려갈지 지금 타이밍이 좋은지 나쁜지 너무 재지 마시고, 네. 그 노력을 할 힘이 있으시면 네. 앞으로 어떤 기업이 더 좋아질지, 어떤 네. 기업이 돈을 계속 벌지, 그거 파악하는데 더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아까 지점장이 저한테 이제 메시지로 시장을 예측하지 말자는 입장이지만 지금은 더 상승할 것 같다. 그건 어떤 그건 뭐냐면 금리가 안 오를 것 같잖아요. 네네. 지금 2024년 연준은 얘기를 했고, 네. 지금 뭐 전문가들 막 얘기하는 거 보면 경기가 너무 좋아지니까 좀 땡길 것이다. 땡겨도 2022년에 땡긴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땡기면 빨리 땡기면 2023년 땡기는 거니까 네. 아직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금리를 안 올리는 거는 긴축적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테이퍼링을 통해 긴축적인 건 할 수는 있지만 완연한 긴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운동장이 열려 있다. 놀 수 있는
그 운동장은 열려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또 다른 게 외국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가격 싼 게 꽤나 돼요. 특별히 이제 제가 요즘에 저희 그 채널에 오시는 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데, 증시 각도기 유튜브 채널. 네, 거기서 말씀드리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는 거 보면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아직 안 관심이 몰려 있는. 없어요. 네. 제가 작년 연말에 은행주 보시죠 하고 계속 배당도 많이 줘요 하고 은행주 좋아요라고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네. 어떠한 사람도 제가 그 말을 한 거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갖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는 대부분 BBIG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뭐 반도체, 뭐 배터리. 배터리 전기차, 뭐 이런 쪽으로만 관심이 사람들이 굉장히 예, 그런 쪽으로 관심 많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 제 말은 이거예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쉽게 말씀드리니까 사람들이 저 실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네. 좀 있는데 네. 진짜 사람 있는데 가봐야 별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많은 곳은 이미 시세가 나 있으니까. 거기 가지 마시고 지금 사람 안 모여 있는데 앞으로 모일 곳에 가셔야죠. 앞으로 좋아하죠. 항상 그거지. 항상 선행적.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LG화학, SDI 주로 그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죠. 왜냐면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해 죽겠으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 저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게 나를 위로해 주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 위로는 되지. 이 주식 오를 거예요. 이 주식 괜찮아요. 네. 저도 삼성전자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한 3분기 지나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언제 좋을 거냐 물어보면 아마도 인텔의 아이슬레이크가 데이터 센터의 서버 CPU로 사용되어지는 그 시점이 되면 훨씬 더 폭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텔이 서버용 CPU를 제공하는 순간 같이 덩달아서 다 메모리도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한 2, 3년간 교체가 쫙 일어날 거거든요. 그럼 DDR5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이미 뭐 모바일은 다 쓰여지고 있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도 쇼티지에다 저기다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좋아지겠죠. 그게 3분기 이후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있다가 좋아질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럼 뭐를 봐야 되느냐?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해봤죠.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누구랑 통화를 했나요? 박성진 대표님. 이현투자자분. 네네. 잘 계시나요? 네, 뭐 증권계의 선비. 네,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좋으시죠? 형님 요즘 아주 좋으시죠? 라고 물어봤더니 요즘 뭐 가치주 너무 좋잖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도 일반적인 론으로 논의하는 그 단어를 써서 물어봤더니 정확한 단어를 꺼내서 저한테 답변을 해주셨어요. 싼 주식이 좋죠. 지금 1, 2, 3, 4월 달이 싼 주식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공모주 펀드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치주 펀드들 수익률을 굉장히 좋습니다. 버려졌던 작년에 모든 투자자들로부터 버림받았던 바로 그 펀드들이 지금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연한산 수익률로 막 60, 70%씩 나가요 지금. 어마무시하죠. 네. 항상 그런 거야. 사람들이 버리고 나면 거기서 보석이 나오고. 그러니까 항상 역발상이라는 거는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쪽은. 그래서 남들이 싫다고 할 때는 한번 고민을 하시고 좋은지 여부 생각하시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정말 좋아? 라고 고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다 열광하는데 내가 있다면 나는 대중이야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상당 부분 대중을 거스러야지 좋은 결과를 얻는 곳이 이곳이니 그런 고민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각도기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김작가 TV 보시는 분들한테 뭐를 얘기할 거냐 저는 한국 시장에서 지금 제일 싼 건 지주회사라고 봐요. 지주회사요? 지주회사 영어로는 홀딩스. 이미 이제 시세가 상당히 터졌죠. 상당히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특징이 있죠. 제가 이제 김작가 TV 왔으니까 특별히 저희 채널에서도 얘기 안 했는데. 뭔가요? 지주회사는 기업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 지배권이 이슈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주회사는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지주회사는 뭐예요? 자회사를 여러 개 거느린 회사가 지주회사잖아요. 그럼 그동안의 평가를 어떻게 받냐면 자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부터 배당 같은 거 받잖아요. 그다음에 로열티 받잖아요. 브랜드 빌려준 거. 뭐 삼성, 뭐 LG, 뭐 이런 SK 이런 브랜드 빌려준 거 로열티 받아요. 그게 얘네들의 주요 수익원이에요. 그리고 상장된 애도 있고 상장 안 된 애들도 있어요. 섞여 있죠. 그러면 이제 상장된 애들은 자체 독립적으로 다 있으니까 이거 지분을 뭐 25% 막 갖고 있다고 해도 얘한테 이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은 얘가 주로 지주회사는 보통은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이익금 곱하기 멀티플 배수를 줘서 주가를 설정했어요. 그동안에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쌌거든요.
근데 요즘에 톡톡톡 작은 홀딩스부터 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지주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제가 바뀌었나요? 똑같은데 바뀐 상황이 바뀌었죠. 돈이 넘치죠. 돈이 넘쳐서 돈 갖고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런 사람이라는 게 집단, 법인이든 네. 여기서 뭔가를 하고 싶겠죠. 근데 이런 지주회사를 가지면 여러 회사들의 지배권을 가지고 같이 땡겨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가치가 하나도 평가 안 돼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네. 쿠팡의 꿈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어딘데요? 쿠팡이 뭐 하고 싶어 하죠? 물류 1등 네. 하고 싶어 하죠. 네. 배송 물류. 유통 1등 하고 싶어 하죠. 네. 그 다음에 요즘에 새롭게 진출하는 데가 뭐예요? 뭐 초록뱀 미디어에 100억 주고 컨텐츠 제작해달라고 했죠. OTT 하겠다고 했죠. 네. 자, 이걸 다 갖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CMO 회사가 있어요. CJENM이요? CMO 회사가 다 갖고 있어요. 아, 카카오? 아니요, CMO 회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아주 싸요. 아직 말씀 못하는 거군요. 예, 그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싸요. 네. 사실은 쿠팡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어렵게 새로 사업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회사 먹어버리면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을까요? 저는 돈이 넘치면 네네. 과거에 평가 안 해주던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시작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시작할 때다. 네. 라는 거죠. 돈이 없었을 때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달려졌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2020년 3월 달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폭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까지는 네. 우리는 과거에 있었거든요. 근데 과거는 뭐냐면 10년간 박스권이었어요. 한국 주식시장, 자본시장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았습니다.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래서 최근에 와서 뭐 고점을 부르짖는 분들은 과거 10년간의 자신의 경험칙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달라진 게 뭐냐면, 정말 질적으로 달라진 게 고객 예탁금이 70조 근처에서 빠지질 않아요. 63조까지 빠졌다가 다시 70조가 올라왔어요. 돈이 많아요. 네. 그리고 머니무브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걸 어떤 분은 복잡계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에요. 돈이 이쪽으로 시장으로 들어왔다는 게 핵심적인 상황이고요. 네. 자, 그렇다면 옛날과 같은 똑같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지금 애널리스트들 중에 상당 부분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과거 10년 데이터를 돌리는 건데, 자, 그럼 모두에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개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금리를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금리가 그때하고 달라요. 왜 금리 4%, 5%대 우리 한국의 멀티플 최고가 14배, 15배였는데 지금 15배, 16배 되니까 너무 비싸. 옛날 고점을 뚫었어. 그 버블이야. 근데 왜 금리 얘기는 안 해? 기본 룰이 바뀌었는데. 그때랑 금리가 다르다. 이게 0%잖아요. 1%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5%를 수익률 퍼 환산으로 하면 20배 아닙니까? 네. 10%면 10배고요. 0%면 무한대라고 해서 작년도에 성장주들이 미친 듯이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금리가 3%, 4%, 5% 할 때 15배 하던 거를 지금 1% 미만인에서 15배가 정당하다, 고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전망이냐라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네. 왜냐, 지금 저는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스마트하다. 지금 들어온 돈은 앞으로 뭐 한 1, 2년 있어야 정확히 확인은 되겠지만 상당한 스마트 머니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온 돈들은. 왜요? 다 굉장히 고심하고 들어오고요. 묻지만 아니에요. 물으면서 들어와요. 다 하나하나 물으면서 들어와요. 지금 괜찮습니까? 해도 됩니까? 계속 점검하면서 들어와요, 돈들이. 저는 2000년에도 시장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진짜 묻지마로 들어왔었어요. 진짜 무식하게 들어왔다니까요. 적자가 나야 주가가 올랐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코스닥 2,900포인트? 아, 그쵸. 그때가 최고점이었잖아요, 코스닥이. 한 번에 이렇게 치고 올랐다가. 영원히 안 올 수도 모르는, 아직도 3배가 더 올라야 되는. 지금 이제 1000 네, 1000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적자를 내면 이 회사 설비 증설 투자하네. 닷컴에 투자하네. 그럼 좋아지겠네 하고 무조건 주가가 올랐어. 그 비이성적이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굉장히 아직까지 시장 굉장히 이성적이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시장의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심리적인 지표들이 그 과열은 아니고요. 첫 번째.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말은 과거의 흐름 속에서 지금을 딱 재단을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 재단의 과의가 좀 달라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달라진 금리에 따라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럼 돈의 양이 이렇게 많아졌으면 시장의 질도 바뀔 수 있다라는 고민을 시작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버블이라고 그랬어요. 과거 잣대로는 버블이죠.
그렇죠. 지금 버블이에요. 네. 근데 금리 잣대를 보신다면 금리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거를 버블이라고 보기도 좀 이상하네.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금리가 없으니. 사실 금리가 없으면 뭐가 버블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빌렸는데 돈을 안 줘도 되는데. 그렇죠. 예, 돈을 땡겨 왔는데 이자를 이자도 안 갚으면 거의.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금리가 올라가면 판이 달라진다. 네. 근데 미국에서 금리가 좀 올라오니까 판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 좋았던 성장주들이 잘 못 가요. 그렇죠, 못 가죠. 성적이 나쁘지 않아요. 성적 기가 막힙니다. 네. 오늘 이제 발표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뭐 기가 막히죠. 매출이 뭐 48%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플 같은 경우가 1분기 매출 작년 동기보다 54% 증가,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48% 증가. 네. 미친 실적이죠. 매출이 어떻게 50%씩 늘어요. 이게 야. 세계 최고의 기업. 이거 작은 소기업들이 회사도 아니고. 소기업 이제 막 스타트업은 그렇게 되죠. 근데 세계 1등 기업이 매출이 야. 50%. 물론 이제 저거는 있어요. 작년 1분기가 워낙 안 좋아서 베이스 네. 이펙트도 있을 것이고. 네. 근데 4, 4분기가 원래 호황이거든. 이 모바일은 그 추수감사절하고 크리스마스 놓고 그 장사를 하기 때문에 밑에 단의 기업들에 돌아가는 거는 6월, 5월, 빠르면 5월 아니면 6월부터 막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3, 4월에 빵빵 터트리는데 작년에 공급이 안 돼가지고 좀 지연이 된 건 있습니다. 지연이 돼서 1분기에 실적이 더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모든 걸 해석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애플이 하웨이 빈자리를 상당 부분 꿰차고 들어갔어요. 삼성은 놓쳤고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삼성이 그걸 못 잡았다는 거. 근데 삼성이 그래서 지금 비장의 카드를 꺼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폴더블을 이제 일반화시켜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이거 성공하면 삼성은 업그레이드 됩니다. 왜냐하면 IM 사업부의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삼성을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는데 1분기 실적만 놓고 봐도 네. 반도체보다 휴대폰, 모바일인 IM 사업부의 실적이 더 좋았어요. 아 진짜? 네. 이쪽 영업이익이 매출 비중이 더 큰가요? 매출이 크죠. 네, 훨씬 커요. 사실은 메이저가 어. IM이죠. 그리고 2012년인가요? 12, 13 그때 삼성전자 막 좋아지는 그 과정, 네. 12, 13 그 더 후네요. 아이폰 나오고 나서 대응해서 갤럭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옴니안가 망하고 그 다음 갤럭시 2, 3 뭐 이때 완전 좋아졌으니까 네. 그때부터 삼성이 휴대폰 회사였죠. 그러고 나서 얘네가 떨어질 때 이제 반도체 좋아지고 왔다 갔다 네. 합니다. 이 삼성전자는 네. 2분기, 3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2분기, 2분기. 3분기에서 IM 사업부가 성공을 거두면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다시 레벨업. 근데 못하면 이제 반도체에 매여서 사는 거죠. 그러면 3분기 이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는 너무 좋아요. 제가 현장 가서 이렇게 계속 확인해 보면 오더라 그러죠. 오더 양이 완전히 틀리고 우리가 일반 기사에서도 알 수 있지만 설비 증설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그건 TSMC만 그런 것들이 아니고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소위 말하는 진짜 슈퍼 사이클이 뒤로 갈수록 오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한 단계 더 쉽게 레벨업을 하려면 IM 사업부가 좋아야 되고 IM 사업부가 좋으려면 폴더블이 돼야 됩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은 허수가 좀 있는 것이 원래 안 내놓는 시기에 내놓은 거예요. 연습 경기에 네. 주전들 다 내보는 거예요. 이번 1분기는. 네네. 딱 그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근데 이제 진짜 본진 게임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네. 주전선도 다 썼어. S 시리즈 벌써 내놨어. 그럼 요 다음 어떻게 되냐는 건데 결국 그거를 IM 사업부에 보관은 흘러가는 방향성을 보고인데 폴더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데 폴더블의 대수가 지금 500만 대 정도 예상을 해서 대수는 많진 않아요. 네. 그러나 그게 이제 시장이 성성이 되는지 여부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요거 시장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으로 애플이 들어올 겁니다. 항상 요즘 어떤 궤적이냐면 기술 선도권을 가진 삼성이 먼저 그 기술을 실용화해서 현장에서 발현을 하고 나서 안정화되면 그 기술을 가지고 애플이 장착하고 딱 시장에 나와요. 항상 그런 궤적을 그리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폴더블을 애플까지 쓰게 되면 상당히 보편화는 되겠죠. 그러나 이번에 사실 모험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삼성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하면서 애플이 갔을 때 뒤따라갔는데 이제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애플은 쓸 마음이 아직 없고 폴더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왔으니까 이게 성공을 하면 그 회사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돼요. 새로운 세그먼트를 구축을 하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시장을 새로 형성시킨 거니까. 그럼 프리미엄 줄 수 있어요. 지금은 반도체는 프리미엄을 줄 수 있지만 1분기 실적이 좋다고 IM이 최고로 좋았다고 해서 여기다 프리미엄 주기에는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애플로 넘어와서 네. 애플은 그래서 작년도가 워낙 기저가 낮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좀 있는 것이고 놀랍죠. 지금 하웨이 것도 다 뺏어 먹은 거고요. 대단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순이익이 263억 달러로 우리나라도 26조 5조 이상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어마무시하죠. 아니 세계 네. 시가총액 거의 1위급 회사가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점점 장악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애플이 잘 되는 게 삼성한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반은 좋고 반은 나빠요. 부품사는 좋아지고 완제품은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부품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는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럼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이 보니까 올해 연간 순이익 뭐 약 77조를 넘기면서 사상 최고 실적을 전망하고 있던데 네. 시장님은 가치주를 좀 지향하시고 실적을 굉장히 좀 제가 느끼기에 중요시 여기는 분 같은데 이렇게 이제 이런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놓은 고객분들한테는 팔라는 얘기를 안 하죠. 일단 이제 기업을 볼 때 이거 이제 재무제표는 우리가 뭐 이익 대비 주가 몇 배냐 이렇게 단순한 거는 그렇게 계산하는데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말이죠. ROE가 어떻게 되느냐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어렵잖아요. 네. 또 이제 제 장기가 쉽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증권가에서 가장 쉽게 인정은 못 받지만 가장 쉽게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 영속하려면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이 주머니에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요? 번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예요. 그렇죠. 투자해야죠. 그걸 어떻게 잘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ROE라는 거는 에쿼티의 리턴이에요. 에쿼티라는 건 처음 시작할 때 자본금도 있지만 장사해서 들어온 것도 결국 내 자본인 거예요. 내 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돈과 추가로 들어온 돈, 이 돈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는 그 회사의 역량인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한 역량이죠. 네. 예를 들어 100만 원 벌 때는 뭐 100만 원 갖고 생활비 쓰면 되지, 뭐 남으면 저축하면 되지 이렇게 되지만 1000만 원 벌 때는 쓰는 건 비슷하면 그다음에 1억을 벌 때는 네. 근데 1조를 벌 때는 상황이 전혀 다르죠. 돈을 벌면 벌수록 돈을 쓰기가 힘들어집니다. 뭐 1억 가지고 그 기업 운용하는 거하고 1조 가지고 운용하는 거하고 절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ROE를 유지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1억을 벌 때도 돈을 잘 썼고 1조를 벌 때도 돈을 잘 썼다는 얘기예요. 이게 ROE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ROE를 꾸준히 잘 유지하는 회사는 네. 단순히 숫자 계산을 잘하는 회사이거나 네. 장사를 잘하는 회사라고 칭하기가 어려워요. 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썸띵이 있다. 일컬은 무형자산이 있다는 거죠. 그게 기업의 문화예요. 또 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쉽게 이해됐습니다. 그죠? 네. 누구보다 쉽게. 쉽죠? 그래서요. 쉽죠? 그러니까 ROE를 유지해 줄 수 있는 회사는 정말 대단한 회사인데 네. 애플이 그런 회사예요. 미친 ROE가 계속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팀 쿡의 저력인 거죠. 그 팀 쿡이 선택받은 이유이기도 하고. 사실 팀쿡 CEO로 한다고 했을 때, 야, 이제 애플의 잡스의 그런 창의성은 이제 사라질 것이다. 뭐. 사실은 잡스가 못하는 걸 팀 쿡이 한 거예요. 그죠. 뭐냐면 잡스는 많은 사람, 일종의 코디네이터거든. 그 전기를 읽어보면 훌륭한 코디네이터라서 기술자들, 엔지니어들, 야, 이거 한번 해봐. 오늘까지 이거 한번 내가 피자 한 판 쏠게. 기가 막혀. 이걸 너무 잘해. 그래서 사람들 막 이렇게 열띠게 올렸고, 우리는 저기를 향해 가는 거야. 이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거를 해서 망한 적이 있지. 리사 컴퓨터 만들어 놓고 망해서 쫓겨났잖아요. 네네. 왕창 만들었는데 안 팔리는 거야. 맞아. 그래서 망했어요. 네. 팀 쿡이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재고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네, 재고 관리를 하는데 재고 관리는 어느 정도로 하느냐? 네.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도 관리가 되는구나 할 정도로. 재고라는 건 뭐예요? 재료를 사가지고 네. 제품을 만들어서 갖고 있다가 파는 거잖아요. 그쵸. 그 팔기 이런 거잖아요. 돈이 있다가 물건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안 되면 재고로 있는 거니까 네. 재고로 있으면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그쵸. 팔아야만 재고가 돈이 재고가 들어오는 많이 있으면 그만큼 물류 비용도 들어갈 거고. 네, 그래서 좋은 기업들은 재고를 많이 안 남기죠. 그래서 그거를 일컬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현금을 처음 썼을 때 현금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기간 이거를 따지거든요. 이 기간이 짧을수록 좋아요. 팀쿡이 그거 관리에 세계 1인자예요. 현금이 너무 빨리 돌아와요. 돈을 쓰지도 않는데 현금이 들어와요. 애플을 그런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플이 저렇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애플이 오늘 저기도 발표했죠. 어디죠? 구글일 거예요. 네. 자사주 어마무시하게 사기로 했거든요. 구글도 애플도 보니까 여기도 자사주 살 거예요. 예. 900억 달러, 약 99조 9천억 원을 이제 네. 추가로 사는 거를 이사회가 승인했다고. 네, 여기 그렇고 아마 저기 구글도 500억인가 500억 달러인가 사기로 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또 이해할 게 있는데 ICT 최상단 기업이잖아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잖아요. 네. 얘네들이 돈 벌어서 할 게 없는 거야. 얘네들이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여기서 돈 벌었다는 거는 뭐냐면 쓸 거 다 쓰고 남은 돈. 남은 거. 예, 설비 증설하고 다 하죠. 네. 직원들 주고 보너스 주고 다 하고. 다 뭐 다음 거 다 준비하고 다음 사업에 뭐 AR 뭐 이런데 몇천 명 고용해서 하게 하고 다 돈 썼죠.
그리고 이만큼 남았어. 어떻게 할 건데 그걸로? 이게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의 일종의 맹점이고 우리 투자자들이 빨리 간파해야 되는 대목인데요. 얘네는 더 이상 돈 쓸 데가 없어. 최상단이잖아요. 아니 그럴 수도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있잖아요. 있구나. 네네. 얘네가 무슨 물건을 살 거예요. 네. 어떤 기술이 필요해? 물론 기술은 계속 개발하지. 개발하겠죠. 예, 특허도 하지. 하는데 그래도 돈이 남아. 그래도 뭘 어떻게 할 거야? 네. 그러니까 자사주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또 있고 또 하나 부동산을 삽니다. 얘네들이. 이게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져. 결국 돈이 자꾸 부동산으로 가.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게 구조화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런 기업들이 할 게 없어요. 돈 갖고. 돈을 어디다 저장해놔야 되잖아요. 그 돈을 벌어서 유한한 땅으로 바꾸겠죠. 예, 지금 그런 흐름들이 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는 명목으로 더 자꾸 그렇게 가죠. 빌 게이츠가 사상 최대의 농지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돈이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네. 저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로이라든가 이런 기업의 구조를 잘 만든 기업들은 그게 이제 미국 자본주의 시스템의 상당히 장점인데 그냥 쉽게 안 팔고 그냥 쭉 오래 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저는 사실은 해외 투자는 많이는 안 해요. 그리고 고객들한테는 10% 이하 총 자산에 투자하는 자산의 10% 이하만 해외 투자를 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미국 시장 막 얘기하면서 미국만이 답이다 막 그러는데 사실 저는 약간 거기에 알러지가 있어요. 뭘 하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아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 같으면 내가 직접 전화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IR 담당자를 괴롭혀서라도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그 회사를 알아낼 수 있고 갖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여기 물어봐서 알아낼 수도 있으니까 그럼 투자하기 훨씬 더 밀접한 거리에서 투자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시간도 걸리고 근데 왜 그걸 투자하는데 세계 최강국답게 중국도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경제와 함께. 다행히 한국 분들이 거기에다 주로 투자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은 장기 투자를 해도 되는 기업들이라서 네.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또 여기서 잠깐 한국 쪽하고 차이를 말씀드리면 한국은 좀 사이클을 많이 탑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사이클을 한국 전체가 사이클을 타는데 우상향을 제대로 못했죠. 돈도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성장률도 약간 정체에 빠지니까 지난 10년간 한국이 박스피라고 하면서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이 젖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 시장 안 된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했죠. 네. 어느 정도 안 된다? 증권회사가 주식을 포기했다. 이 정도로. 증권회사가. 증권회사가 생각해 보세요. 재작년 뭐 이렇게 막 펀드 뭐 캠페인 있던가요? 이번에 그 팬데믹 이후 말고 이전에 열심히 뭐 주식 관련 상품 파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ELS 같은 거 팔지 않던가요? 들어봤어요. 대체 상품 팔지 않던가요? 네.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주식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한국은 침체 시장이 길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반작용으로 침체 시장이 10년 정도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이 생각보다 굉장히 10년 만에 온 사이클이라서 크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보시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은 한번 금리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시장을 한번 바라보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